자영업자 부채가 경제 위기에 지금 내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122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 부채, 즉 가계부채에서 부동산발 이 담보대출도 문제지만은 자영업자 부채도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가 금리 1% 오르면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되는데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증가 폭이 매우 커서 연간 640만 원 넘게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이자 금액이 402만 6천 원에서 496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변동금리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요. 그래서 이 연간 94만 천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이자 지급액의 비중이 내가 이 벌어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9.8%에서 12%로 2.2%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통계청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가구들만 골라서 분석한 거라고 하는데요. 분석 결과 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61.4%,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66.5%가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가 넘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가구들이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담보대출액이 1건당 평균으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3,18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주의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 가구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519만 5천 원에서 641만 7천 원으로 122만 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증가보다도 자영업 가구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의 이자 지급액 증가분이 37만 7천 원으로 크지 않으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은 28.4에서 34.2로 5.8%에 올라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집은 빌린 돈이 없는 집에 돈이 빌릴 수가 있습니까? 왜 조금 빌린 것도 이자가 늘어나는 폭은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을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고령 가구와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 쪽에서 크게 지금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신경 안 쓰면 나중에 못 갚으면서 터지는 원인이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권 들어서 태양광 한다고 곳곳에 태양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나가다가 건물 옥상에 보면 태양광 설치한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도 곳곳에 지금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오면서 특히 경북 청도에서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강풍에 휩쓸려서 갑자기 날아온 공사장 파이프에 맞아 다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락이 내리앉고 부서진 태양광 패널이 흙더미와 뒤섞여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저게 부서지면 화학물질이 유출이요. 저게 무슨 신재생에너지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할 정도로 화학물질이 유출이 심하게 됩니다. 축구장 4배 크기에 이르는 태양광 시설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무너져 가지고 산을 깎아서 설치된
패널이 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이 시설과 함께 토사가 200톤이 2차선 도로까지 덮쳤고, 그래서 길 한쪽이 지나가던 차와 더불어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정의 관리 강화에 산림청이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태양광이 이 정권이 끝나고 난 이후에 폭탄이 되어서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이번 장마가 암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안정성만 점검할 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데서 각종 이 유해한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출되는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 그게요, 유해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와서. 현역 다녀온 취업 준비생들이 헌재가 얼마 전에 허용한 양심적 병력 대체 복무에 대해서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양심적인 무슨 병력 대체 거부를 한다고 집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면 저녁 시간에는 공부를 할 거 아니냐.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공부를 못했다. 사실 군대 가서요, 공부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고참 되기 전에는 아예 불가능하고, 고참이 돼도 몸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서요, 공부를 군대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99%에 이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관계자는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과 관계없는 대체 복무가 도입된다면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대부분 수용하겠지만은 대체 복무의 한 행태로 이 총 들고 전투 훈련이나 이런 것만 안 하지, 군에서 그런 활동 외에 대체 복무를 하는 부분도 할 수 없다고 선을 끈 겁니다.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한데,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에 대체 복무 논란이 지금 이젠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 반대를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나 SNS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DC 인사이드에만 이날 올라온 대체복무 관련 게시글이 30개가 넘었는데, 한 공시생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된다면 주소지 근처에서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서 백지, 즉 섬이나 산속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집 근처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공무원 시험 준비에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른 취업 준비생은 대체 복무 기간도 현역보다 최대 3배 길어야 되고 취업할 때도 현역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남북이 현재 평화 무드이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종교적 믿음, 양심 등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일반 국민도 납득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체 복무가 추가적인 또 차별 논란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 복무하는 사람에게 강도를 군 복무보다 높이면 이것도 또 양심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서, 그래서 거꾸로 대체 복무 강도가 일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군 복무보다 약하면 현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인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총만 들지 말라니까 군대는 못 간다고 하고 있어요. 배째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성별 갈등에도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체 복무가 생긴다면 이제는 여자도 빠짐없이 복무하면 되겠구나, 여자도 대체 복무 시키면 되는데
정치권이 표가 무서워서 못한다고 또 여혐, 남혐으로 또 번지고 있어요. 제 입장은 한국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 유명한 종교도 있고 무명한 종교도 있어요. 종교 내부에서의 교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자기 사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것도 저는 잘못이에요. 솔직히 하자면 종교를 빙자한 병력 거부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고요. 굳이 대체복무를 꼭 하고 싶다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군에 가서 취사병으로 일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다림질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총들은 훈련만 하지 않고 그들은 별도의 지원 병력으로 군 복무를 해야지, 군이라는 것 자체를 국민의 의무를 아예 거부를 통째로 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총을 드는 집총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들이 지금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느낄 상실감과 차별 부분을 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백남기라고 이 지난번에 물대포를 맞아서 광화문에서 시위하다가요, 경찰차를 흔들다가 물대포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지요. 이 폭력 시위에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찰관에게 동료 경찰관들이 1억을 모금해서 전달했다는데요. 이 경찰은 충남청 소속 경장 2명인데 이들은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아마 지원을 와가지고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한 경장은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았고 최 경장은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마 두 경찰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피해자 가족이 지금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는데 모금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두 동료를 돕자 해서 2,000명이 3주 만에 1억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 행사가 그때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경찰관이 100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이 50대가 파괴됐는데요.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축봉을 휘두르고 철제 새총을 가지고 공업용 볼트를 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테러 수준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물대포를 쐈는데 경찰 지휘부가 처음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당연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경찰 지도부가 살아남겠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경찰을 기소를 했고 기소된 4명 중에서 3명이 유죄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지금 벌금형 이상을 받아서 경찰에서 쫓겨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을 데리고 담화를 지난달에 발표를 했지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정권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이 적폐로 재판에 내몰리고 이 경찰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번에 경찰의 수사권 이전의 문제를 검경 간의 싸움으로 보고 그걸 집착을 하면서 왔다고 좋아하고 우리 조직이 커졌다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 확보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당연히요. 십수만 명의 경찰이 있는데 자신들이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 수뇌부부터 밑에까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정치 실세들 찾아다니면서 그 수사권을 이번에 떼서 경찰에서 경찰로 준다니 그걸 로비하고 다니는 그런 경찰 지도부가 필요한 겁니까? 대다수의 경찰은 공권력 집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럼에도 경찰 수뇌부는 입을 쳐닫고 우리 수사권 온단다. 입 다물고 있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말단 경찰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에서 돈 거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디트로이트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67년 흑인 폭동 때 흑인들을 3명이나 쏴 죽인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감찰국에 조사를 받는데 당장 경찰 노조 변호사가 오더니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신은 입 다물고 있으라고. 67년에 미국 경찰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갔는데 나쁜 놈들이죠. 이 경찰들이. 그런데 뭐 경찰들이 전부 제복 입고 재판정을 이렇게 다 메우고 있고 이래서 다 무죄를 받아버려요.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미국의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라 카운티나 지역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경찰의 권익을 지키는 데는 철두철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벌을 해버리면 경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시위를 진압한 사람을 그 말단 경찰한테 책임을 다 덮어 씌워서 이렇게 청소 정리해버리려 하고, 그런데 무슨 조직 구성에서 경찰의 권한을 좀 더 넘겨준다 해서 이 정권은 경찰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면서 박수칩니까? 수사권 조정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의 고유의 권한이라도 제대로 지켜주고 처우 제대로 해주고 직제 개선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일선 경찰한테 필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진짜 경찰 요즘 이야기들 보면 제가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